자, 지금 시장 분위기는 어떤 상황일까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뭐 크게 뭐 세 부류가 있을 것 같아요. 주택을 소유한 분들, 그리고 주택을 소유하려고 하는 분들, 뭐 이런 분들은 지금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부동산 어플이죠. 직방이 있습니다. 직방. 직방에서 그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근데 설문조사 그 내용을 보니까 좀 재밌는 게 있어서 제가 가져와 봤거든요. 근데 이제 하나 이제 사전에 말씀드릴 거는 직방 사용자들이 설문조사를 한 거니까 아무래도 부동산에 그래도 조금 호의적인 분들이겠죠. 자, 요 분들의 설문조사를 봤더니 주택 매입 계획이 있냐 없냐를 봤을 때 2년 전에는 한 70% 정도였는데 지금 60% 정도 됐습니다. 그러니까 한 10% 정도가 매입 의사가 빠지기는 한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60% 정도는 집을 살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거주 지역별로 봐도 서울이나 경기도가 좀 높고 뭐 지방으로 갈수록 조금씩 낮아지긴 하는데 아주 큰 차이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그 어떤 이 조사 데이터를 보면은 지금 집 사기 싫은 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집을 사기 싫어하는 사람들은 없죠, 사실. 근데 지금 사는 게 맞냐? 그러니까 지금 사는 건 좀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거지. 저는 평생 집 안 사고 남의 집에서 전세나 월세로 살겠습니다. 라는 분들은 극소수죠. 자, 그러면 이분들은 어떤 사유일까를 봤더니 향후 가격이 하락할 것 같아서가 33%입니다. 그러니까 집을 사고는 싶은데 지금 사도 가격이 더 떨어질 것 같으니까 좀 지켜보겠습니다. 라는 거죠. 그리고 이런 분들도 많아요. 저는 이미 집이 하나 있는데요. 그러니까 굳이 뭐 살 필요가 있나요? 라고 생각하면서 안 사겠다라는 분이 한 16%. 그리고 생각보다 금리 인상 부담이 크다라는 거는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금리 때문에 안 사겠다라기보다는 이자를 내더라도 집값이 오를 것 같으면 사는데 지금은 그럴 분위기가 아닌 것 같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 지금 매수 심리가 없기 때문에 요 하락세가 더 이어질 것 같아서 오히려 더 안 산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뭐 부동산 정책 변화를 지켜보려고 하는 분들도 있다는데 사실 지금 집을 살려는 분들은 무주택자나 1주택자 분들이니까 이런 분들은 정책하고 별로 상관이 없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그냥 심리가 지금 하락할 것 같아서 안 산다라고 하시는 것 같고요. 자, 그러면 반대로 팔려는 분들한테도 물어봤겠죠? 그러면 이런 분들은 지금 집을 팔려고 할까? 그럼 집 팔 생각도 없다고 합니다. 자, 보면은 집을 팔 의사가 있냐라고 물어봤는데 2년 전에는 한 70% 정도 팔려고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40%. 그러니까 아까보다 더 많이 떨어졌죠. 그러니까 지금은 팔 생각이 없다는 거죠. 자, 지금 팔기는 좀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수나 매도나 똑같이 지금은 좀 아닌데 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게 있어요. 뭐냐? 자, 이게 직방에다 물어본 거니까 이게 좀 그 데이터가 좀 편향될 수 있습니다. 왜 집을 안 팔려고 하세요? 라고 물어봤더니 1위가 뭐냐? 저는요 집이 없는데요예요. 이거는 뭐 맞는 얘기지. 자, 그러니까 저 이거 조세호 씨가 생각나더라고. 왜 집을 팔 생각이 없습니까? 라고 했더니 1위가 집이 없어요. 집이 없는데 어떻게 팔어? 이건 뭐 맞는 얘기지. 맞는 얘기인데 이게 50%다. 그러면 뭐 어쩔 수 없는 거지. 이걸 넣는 게 맞는 건가 싶기도 합니다. 이걸 빼는 게 맞지 않나? 자, 그러면 다음이 뭘까? 안 팔려고 하는 분들, 그러니까 집이 있는데 안 파는 분들은 부동산 정책 변화를 좀 봐야 될 것 같다. 그러니까 이게 제일 큰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미 뭐 하락세가 시작됐는데 부동산 정책이 좀 바뀌면은 반등할 수 있지 않을까요? 라는 게 우선 지금 집을 안 팔려는 사유라는 거고요. 그리고 적절한 매도 타이밍을 지켜보려고 이게 뭐 같은 얘기죠. 그리고 투자 목적으로 계속 가져갑니다라는 분들은 한 11% 정도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어떤 상승 기대감이 있을까? 작년만 해도 상승하겠다라고 생각한 분들이 한 50%가 넘었는데 지금은 5%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완전히 급감한 거죠. 그래서 2015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하는데 말 그대로 지금 시장에는 상승 기대감은 아예 없는 수준이다. 말 그대로 지금 상승 기대감은 시장에 아예 없는 상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거는 이제 뭐 당연하겠죠. 지금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지금 뭐 주식, 코인, 부동산 뭐 지금 다 하락세기 때문에 언론을 보면은 뭐 좋아진다, 뭐 괜찮아진다라는 기사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오히려 뭐 폭락, 더 떨어진다, 뭐 끝났다, 뭐 이런 얘기들만 나오고 있으니까 시장에 좋은 말이 없는데 어떻게 심리가 좋겠어요. 자, 그런데 이게 여러분들이 좀 명확하게 알아야 될 부분은 바로 이건 것 같습니다. 이게 주사년 주택산업연구원에서 이 2023년 주택시장 전망 보고서를 하나 냈는데 여기서 제가 하나 가져와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지금 공급이 부족한 지역도 있고 공급이 초과되는 지역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공급 부족, 과다 지역이 상관없이 그냥 모두 다 빠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시장이 만약에 반전이 되면 당연히 공급이 부족한 지역들은 그동안 좀 눌려 있는 게 있으니까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다시 올라갈 수 있는 상승 압력이 클 수도 있다라고 이제 보고서가 나오는데, 그리고 반대로 공급 초과 지역들은 분위기가 좋아지더라도 안 되겠죠. 왜냐면 이미 뭐 대구나 인천 같은 데들은 공급량이 더 많습니다. 이제 수요 대비 공급이 너무 과한 곳들은 당장은 뭐 분위기가 반전되더라도 공급이 너무 많으니까, 공급이 많은 곳들은 금리와 뭐 무관하게 이 공급 때문에 가격이 막 조정을 받거든요. 거기다 지금 뭐 미분양 문제까지도 나올 수 있으니 이 시장이 갈라진다는 거는 여러분들 좀 알고는 계셔야 됩니다. 자, 근데 과거에는 어땠나 보면은 위기 상황 때마다 주택 가격은 바로 반등했었던 게 있었다. 이건 뭐 데이터가 있으니까. 외환위기 때 바로 반등하고 금융위기 때도 바로 반등했는데, 이번에는 그러면 바로 반등합니까? 라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 보고서에서는 그렇지는 않을 것 같다. 자, 그 이유는 우선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 및 과잉 유동성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지금 뭐 물가가 잡히거나 아니면 뭐 이제 시장이 좀 안정화가 되기에는 당장 반등할 만한 부분이 없을 것 같고, 당분간 고금리 기조를 유지한다고 지금 뭐 연준에서도 얘기하고 그러면 다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이 같이 따라가는데, 이 상황에서 과거처럼 바로 반등할 수 있겠는가라는 거는 의문이 있다는 거죠. 물론 뭐 금리를 뭐 갑자기 내리거나 갑자기 또 어떤 뭐 전 세계 위기가 와가지고 무조건 옛날처럼 안 되겠다, 부작용 모르겠지만 우선 막 금리 내리고 막 돈 풀자, 유동성 풀자 하면은 바로 반등을 하겠지만, 그런 상황이냐라는 거에는 의문점이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 보고서를 나중에 한번 보세요. 보면은 이 순환주기 얘기를 하거든요. 과거에 하락을 했을 때 몇 년 정도 지나면은 저점이었고, 거기서 바로 상승하냐 뭐 천천히 상승하냐지만 어쨌든 저점이 몇 년이냐라고 했을 때 한 3년 정도가 이제 가장 저점이다라고 뭐 얘기를 하는 게 있어요. 자, 그러면은 그래서 지금 내년 상반기 중에 하락 국면에 저점을 형성할 것이다. 그러면서 보합으로 간다. 그러니까 이제 내년 상반기가 이제 여기 바닥인 건 맞는데, 여기서 L자로 갈지 아니면은 반대로 U자로 갈지는 모르겠다. 그거는 지금 아직은 모르겠는데 바로 반등하는 V자는 아니지 않겠는가라는 게 이 보고서의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임차인들은 지금 어떤 상황일까? 임차인들도 지금 힘든 건 마찬가지인데, 금리 인상에 따른 지금 전월세 비용이 많이 증가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서울주택 전월세 거래량을 보면은 다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월세가 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도 월세가 2021년에도 조금씩 늘어나고는 있었는데 22년 되면서 월세가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지역별로 보면은 강북구, 서대문구, 용산구, 구로구, 뭐 영등포구 뭐 이런 데들이 전년 대비 월세 거래량이 많이 늘어났는데, 정확하진 않을 수 있지만 이쪽이 좀 빌라도 많고 그래도 좀 상대적으로 좀 저가 뭐 주택들도 많다 보니까 뭐 그런 데들도 많이 늘어나고, 그러면 그 동네가 좀 상대적으로 좀 저렴한 지역들도 있고 하니까 좀 오른 게 아닌가 뭐 추측을 해봅니다. 왜 용산은 엄청 비싼 데 아닙니까?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용산도 뭐 비싼 아파트들도 있지만 안 비싼 아파트들도 있고, 그리고 이제 여기도 이제 월세로 좀 전환하면서 뭐 올렸던 게 아닐까.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그 아파트 월세 거래량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전세 사는 분들은 더 힘들죠. 지금 월세 사는 분들이 오히려 해피하다고 할 정도로 이 전세 대출 이자가 변동금리다 보니까 전세 대출 이자가 막 올라가요. 그래서 원래 한 2% 내던 분들이 갑자기 6% 내고 막 그래요. 거기다가 지금 새로 이제 뭐 이사 가셔가지고 월세 얻으려고 하는 분들도 월세가 많이 올라가지고 지금 임차인 분들도 주거 비용 자체는 재작년보다 더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국토부 장관이 전세 대출 금리도 많이 올라가니까 전세 대출에도 안심 전환 대출을 하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이 안심 전환 대출이라는 거를 하기가 전세에는 좀 적용하기 어렵지 않을까. 왜냐면 전세라는 건 2년인데 전환 대출을 해줄 수는 있겠죠. 해줄 수는 있지만 그러면은 어찌됐든 간에 저금리로 빌려주는 건데, 그럼 그걸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2년 뒤에 만기가 되면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오히려 2년은 그냥 고금리로 있다가도 다음번 재계약할 때 뭐 정책 상품을 만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약간의 좀 저금리 혜택을 줄 수는 있겠지만, 요 대환 대출로 풀기에는 기간이 너무 짧다라는 게 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럼 빌딩 주인들은 괜찮을까? 이 빌딩 쪽도 지금 거래량이 많이 줄고 있습니다. 이 상업용 부동산 쪽도 거래량이 주는데, 이건 당연히 이제 금리가 올라가다 보니까 살려는 사람들하고 팔려는 사람들이 이제 거래가 되려면 매수자 입장에서 자, 이걸 사가지고 이자를 얼마 내고 월세를 얼마 받지 뭐 이런 생각들을 따져보겠죠. 그래가지고 건물을 사는데, 지금 이자가 막 급등하고 있다 보니까 지금 7월부터 뭐 급등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6%가 넘는 정도로 상가 그 일반 담보대출이 높아졌어요. 그러다 보니 지금 거래량은 계속 줄어드는데, 그럼 아파트처럼 가격이 떨어지냐? 그게 아닙니다. 이 오피스가 특히 지금 공실률이 많이 적어요. 그래서 지금 여전히 강남 쪽은 월세로 그 좋은 건물을 구하기가 되게 힘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월세가 같이 올라가요. 공실률이 되게 적거든요.
5% 정도는 돼야 자연 공실률인데 2% 수준이다. 그리고 강남 쪽은 뭐 1% 수준? 그러니까 지금 공실이 아예 없다 보니까 월세가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좋은 지역이라는 곳 있잖아요. 상업용 부동산은 좋은 지역인 곳들은 대부분 이제 부자들이 가지고 있고 그런 분들은 또 대출이 없습니다. 제가 최근에 본 것도 한 300억짜리 건물인데 대출이 6억 정도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대출이 아예 없는 수준이니까 이자랑도 상관이 없는데 그러면은 뭔가 월세라도 좀 빠질까? 공실이 늘어날까? 봤더니 그런 것도 아니고 거기다가 지금 원자재 값도 막 늘어나면서 이 상업용 오피스 시장은 공급도 안 돼요. 이 좋은 지역들. 뭐 핵심 그런 중심 지역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들은 공급이 또 안 되니까 또 월세가 또 늘어나고 이래서 약간 조금 다르게 움직입니다. 물론 좋은 지역이 아니라고 할 만한 지역 그리고 뭔가 서울 외곽이라거나 아니면은 근생들 그래서 뭔가 지금 자영업자분들한테 빌려줘야 되고 이런 곳들은 또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지금 지역과 그 지역에 가지고 계신 분들의 소유자의 자산 상태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시장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양극화가 보여지는 데가 바로 빌딩 시장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 지금 뭐 주택을 매수하는 분들, 뭐 임차인 분들, 뭐 빌딩 거래하는 분들도 다 지금 금리의 영향을 받기는 받습니다. 근데 이 금리의 상단은 이제 거의 왔다고 봐야겠죠. 어찌됐든 지금 파월 의장 입에서도 속도 조절을 좀 하겠다. 상단이 얼마나 오래 유지할지를 따져야 되는 거지. 이제 상단에 오기는 왔다 정도는 말을 했으니까. 그럼 이제 남은 변수는 이제 정책이 아닐까 저도 생각을 합니다. 이게 금리가 이제 계속 유지가 된다면 결국에 변수라는 거, 변화의 움직임은 정책밖에 없으니까. 이 문재인 정부 정책은 다주택자들은 집 사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풀린 게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다주택자들은 여전히 집을 사는 게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기본적으로 세 가지죠. 이 보유세. 보유세는 이번에 조금 개선이 됐습니다. 근데 취득세는 변화가 거의 없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대출 규제도 여전히 변화가 없습니다. 물론 뭐 규제 지역을 풀어가지고 비규제 지역에 뭐 한 채 더 사고 뭐 이런 게 가능은 하지만 뭐 취득세, 보유세 따져보면은 뭐 그게 큰 실익도 없고 그리고 뭐 3채 이상, 뭐 10채 있는 분들, 소위 말하는 자산가 분들이 집을 사거나 할 때는 대출이 뭐 아예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아직 바뀌진 않았다. 자, 요번에 지금 여야가 합의한 게 있습니다. 이게 뭐 확정은 아닌데 잠정 합의안이라고 지금 기사가 나올 정도면 사실상 합의한 게 아닌가. 그래서 최소한 보유세죠. 종부세는 조금 바뀔 것 같아요. 지금은 조정 대상 지역, 그러니까 그냥 서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서울의 2주택자들은 종부세를 중과했습니다. 세금이 거의 2배씩 늘어났는데 여야 잠정 합의안이지만 그냥 2채 있는 사람들은 세금을 많이 때리지 말자. 세율을 높이지 말자라고 이번에 합의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앞으로 2채까지는 그냥 한 채 있는 사람처럼 취급해 주겠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게 되게 이상하다고 생각하거든요. 2채까지는 한 채를 취급한다? 그게 무슨 말이지? 3주택 이상자들은 중과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3채를 가지고 있으면 확실히 너는 이제 세금을 더 많이 내라. 근데 최고 세율이 지금 6%인데 이걸 좀 5 정도로 낮춰볼까 정도로 지금 합의가 좀 된 것 같은데 근데 여기서 또 하나 있어요. 뭐냐? 너가 3채를 가지고 있는데 그거 다 합친 공시가가 12억 원이 안 돼? 과세 표준이니까 뭐 이거저거 할인율 곱해서 12억이 안 돼? 그럼 너는 한 채로 취급할게 라는 게 또 있습니다. 이것도 이상하죠. 그러니까 3채면은 중과를 하는데 너는 그렇게 많은 3채는 아니구나. 그러면은 한 채로 취급해 줄게. 근데 저는 예를 들어 2채인데 한 채가 20억 이렇게 해서 40억인데요. 그래? 그럼 너는 한 채로 칠게. 그래요? 근데 저는 3채인데 저는 15억인데요. 그래? 그럼 너는 중과해야지.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이상하긴 한데 어쨌든 뭐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완화는 됐다. 그래서 종부세는 그래도 많이 줄어들 것 같아요. 이렇게 바뀌면은. 왜냐하면 지금 그 공정시장가액 비율 말 그대로 할인율입니다. 할인율을 지금 원래 100%였어요. 100%를 내년에도 60으로 간다는 거 보니까 공시 가격도 좀 조정하고 할인가도 좀 많이 해주고 아까 말한 뭐 2채, 3채도 좀 빼주고 하면은 종부세 내는 부담들은 그래도 많이 줄어들 것 같은데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은 종부세를 여전히 많이 낼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취득세는 지금 바뀐 게 없어가지고 3주택 이상이면은 뭐 12% 내고 뭐 법인은 그냥 막 12%씩 냅니다. 그리고 법인은 요번에 종부세가 안 바뀐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법인들은 그냥 1억짜리 빌라 가지고 있어도 막 700만 원씩 내는 거는 여전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결론적으로 아직 안 바뀐 것도 많다. 근데 이런 세금을 내가면서 지금 집을 살려고 하는 다주택자들이 뭐 몇이나 있을까? 지금같이 심리가 안 좋은데. 그럼 당연히 다주택자들은 움직이지 않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토부 장관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부동산 가격 상승기가 지나갔고 그때 너무 과하게 규제한 것들이 있다. 그런 것들은 정상화를 하긴 할 건데 지금 상황에서 뭐 그런 거를 푼다고 해가지고 뭐 거래가 활성화될 거라고 보지는 않는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금은 그냥 어쩔 수 없다. 좀 시간이 가면서 천천히 뭐 풀자라는 의도로 좀 읽힙니다. 그래서 바로 해제할 분위기는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어떤 이 투자자라는 사람들이 없이 지금처럼 무주택이나 1주택자분들이 거래를 이제 활성화를 시킬 방법은 사실상 없거든요. 이런 분들이 사실 이런 분위기가 안 좋을 때 먼저 들어가 가지고 내가 먼저 사고 하면서 이 동네에 매수 심리가 좀 붙어야 이 무주택자나 1주택자분들이 뭔가 분위기가 살아났나 하면서 나도 집을 좀 갈아탈까? 특히 1주택자분들은 요 분들이 사줘야지 무주택자가 돼서 다시 한 채를 갈아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요게 지금 안 되다 보니까 거래가 안 풀리는데 뭐 국토부 장관의 어떤 그 언급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당장 뭐 어떤 거래 활성화로 이 다주택자 투자자들을 끌어들일 생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거기다가 지금 뭐 PF 위기, 뭐 고금리 뭐 이런 얘기들 계속 나오고 있고 그러면서 지금 건설사들 막 지금 위기다, 뭐 지금 뭐 채권 시장 난리 났다 이런 얘기들 계속 들리죠. 그러니까 가뜩이나 매수 심리가 안 좋은데 더 안 좋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신규 공급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누가 신규 공급을 합니까? 지금 뭐 이자 15% 20% 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아예 앞으로 신규 착공하는 거는 거의 중단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기존에 하던 사업들도 야 이거 어떡하냐 하면서 지금 큰일 났다라고 하는 정도여서 이 공급이라는 게 지금 또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명박 정부 때처럼 뭐 공공으로 막 공급을 할 건가 뭐 그런 방향으로 갈 것 같기도 한데 어쨌든 지금 민간에서 신규 공급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죠. 금리와 채권 시장과 지금 이 부동산 상황을 보면요. 그래가지고 지금 뭐 건설사들은 되게 힘들다라고 하고 돈이 지금 완전 막혀가지고 뭐 도산을 한다 뭐 그리고 뭐 지금 분양받은 분들도 우리 집 지어지는 거 맞냐 하면서 뭐 지금 걱정할 정도이기 때문에 지금 신규 공급이 또 끊겨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거 정부가 이거를 지금 막으려고 하거든요. 아 이거 어떡하지? 이거 공급이 좀 쭉 돼줘야 나중에 뭐 심리가 살아나든 금리가 내려가든 올라갈 때 한계를 또 막아주는데 공급이 또 이제 공급하는 게 아니라 이제 건설사들이 우리 죽겠다고 하고 있는데 그럼 당연히 누가 여기서 사업을 합니까? 그러면은 공급이 또 끊기는 구간이 또 생긴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정부가 참 골치가 아플 거예요. 왜냐면 이 집값이라는 거가 막 내려가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어쨌든 간에 뭔가 그 국민들이 뭐 좋아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요거는 계속 가고 싶은데 요거랑 지금 고금리의 PF 시장이 좀 무너지려고 하니까 민간 공급 쪽은 아예 안 되고 근데 정부 공약은 민간 공급을 활성화한다고 했단 말이죠. 근데 이게 지금 안 돌아가. 그러면 다주택자들을 뭔가 좀 이용해서 뭔가 하려고 했는데 임대사업자 쪽으로 풀어볼까 하는데 임대사업자 쪽은 이제 학을 띄고 안 하려고 한단 말이죠. 그러면 법을 바꿔가지고 취득세나 보유세나 이런 걸 좀 낮춰줘야 되는데 이 법 바꾸는 것도 또 이게 여야가 지금 막 싸우고 있기 때문에 이게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정부가 할 수 있는 카드가 별로 없다. 그래서 결국에 지금은 그냥 동상이몽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답이 없다. 지금은 그냥 시간이 좀 가야 될 것 같고 뭐 금리도 좀 어느 정도 멈출 때까지는 그냥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면 또 국회 분위기가 또 막 바뀔 수도 있고 어떻게 합의를 할지 또 어떻게 또 뭐 변수가 생길지 모르는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은 그냥 같은 곳에서 다른 생각들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냥 모여 있을 뿐이다. 뭔가 조금 지나면 방향성이 보일 것 같다. 그래서 지금은 금리와 정책의 방향과 그리고 심리의 변화를 지켜봐야 되고 그리고 며칠 뒤면 이제 미국에서 연준 금리 인상이 발표가 되겠죠. 그러면서 말하는 뉘앙스도 좀 지켜보면서 시간을 좀 지나봐야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